한국이 초강대국이 된다고? 자네 미쳤나? 여기 워싱턴 회의실에서 동료들의 조롱을 받던 미국 전략가가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우리 세대 안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될 거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모두가 그를 망상가라고 비웃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10년 후 그의 모든 예측이 현실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워싱턴 정책 결정자들이 그의 보고서를 보며 경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전략가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이런 터무니없는 예측을 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사이먼 크로퍼드입니다. 그날 워싱턴 회의실에서 조지 프리드먼의 분석 자료를 펼쳤을 때 사람들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2014년이었죠. 앞으로 우리 세대 안에 한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거라고 말하는 건 직업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답니다. 세계 최강국이요? 거대한 나라들 사이에 끼어있는 저 작은 반도가요? 사람들은 웃었어요. 정중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담긴 의미는 누가 봐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먼의 논리는 완벽했고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 그의 모든 예측을 뒷받침했어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었죠. 세계적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내부적으로는 분단되어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전쟁 중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리한 조건 속에 다른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기회의 씨앗이 숨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취약점만 보았지만 우리는 다른 걸 발견했답니다.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발휘할 잠재력이었죠. 그 어떤 나라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기회였어요. 스트래포의 창립자였던 프리드먼은 다른 사람들이 놓친 무언가를 봤습니다. 한국이 생존의 위협을 전략적 이점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였어요.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외교적 지혜의 조합이었죠. 저는 4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그런 조합은 처음 봤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독자적으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2050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가 8만 2천 달러에 이를 거라고 예측했죠. 미국의 8만 9천 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짐 로저스도 이 대열에 합류했어요.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예측했고 결국에는 통일이 이루어져 자원이 풍부한 8천만 인구의 국가가 탄생할 거라고 말했답니다. 기득권층은 우리 모두를 망상가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직접 봤거든요. 한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말이에요. 서구 국가들이 몇 세기에 걸쳐 이룬 것을 불과 수십 년 만에 달성했죠. 그날 회의실에서 제가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동료들의 회의적인 눈빛이 더 짙어졌어요. 긴장 사이먼, 자네.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닌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초강대국이 된다는 건가? 북한과의 긴장 상황은 또 어떻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 긴장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반도가 그저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어요. 40년간 동아시아를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때로는 가장 영리해진다는 것을요.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혁신해야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적대적인 이웃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교육에 투자했고 기술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했죠. 하지만 문화적 영향력은요? 그건 소프트 파워 아닙니까? 실질적인 힘과는 다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14년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이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이건 글로벌 영향력입니다.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죠.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몇몇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특히 주목한 건 한국의 방위 산업이었어요.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자체 개발한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죠. K9 자주포, T-50 훈련기, 잠수함까지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부자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규칙을 바꾸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저를 멈춰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제임스 부국장이었죠. 사이먼, 솔직히 말해서 자네 발표가 좀 과하다고 생각하네. 한국이 강해지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초강대국이라니.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임스, 10년 후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그때 누가 옳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는 피식 웃었어요. 그래, 10년 후에 보자고. 하지만 10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답니다. 불과 몇 년 후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반도체가 세계를 지배했고 한국의 조선소가 최첨단 선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를 휩쓸었죠.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포토맥 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사람들은 왜 안 보는 걸까? 왜 이렇게 명백한 걸 부정하는 거지? 답은 간단했어요. 사람들은 익숙한 세계관을 바꾸기 싫어합니다.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도전자이고 유럽이 쇠퇴하고 이런 프레임에 익숙했죠. 한국 같은 중견 국가가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건 그들의 세계관에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역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세상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목격자가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2020년, 저는 한국 문화가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100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을 단 몇 년 만에 달성하는 걸 지켜봤어요. 킹덤, 기생충, 그리고 BTS라는 현상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확하게 배치된 지정학적 무기였죠.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뷰티 기준을 따라했고 한국의 이야기를 소비했습니다. 이건 할리우드의 조잡한 문화 제국주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였죠. 제가 관찰한 건 이거였어요. 한국은 모든 문화 콘텐츠를 외교 도구로 활용하더군요. 드라마 한 편 한 편이 전통적인 외교가 열지 못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저희 아이가 당신네 드라마를 정말 좋아합니다 라는 말로 대화가 시작된다면 그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외교였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이 파리, 런던, 뉴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4대 박물관으로 자리 잡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 포지셔닝이었죠. 저는 박물관 리모델링 과정을 지켜봤는데 거기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현대적으로 보여줄 능력이 있습니다. 중국이 공자학원을 통해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다 저항에 부딪혔을 때 한국의 접근 방식은 환영받았어요. 아니, 환영을 넘어서 사람들이 갈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발견한 차이는 이거였어요. 중국은 우리 문화를 배워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문화가 재밌지 않아요? 라고 물었죠. 이 미묘한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2019년 어느 날 파리의 한 카페에서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한국어 단어를 연습하는 걸 봤어요. 오빠, 언니, 대박 이런 단어들을 신나게 주고받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니라고요. 이건 언어적,
정서적, 심지어 철학적 차원의 문화의식이었어요. BTS가 UN에서 연설했을 때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 연설을 실시간으로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어 자막을 보며 울었어요.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 국가의 아이돌 그룹이 글로벌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기에 저는 한국 언론과 정부 커뮤니케이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을 주목했어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처음엔 과장된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건 심리적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다가올 현실을 위한 국민적 마인드셋 구축이었죠. 반도체 분야의 압도적 우위를 생각해 보세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했습니다. 배터리 기술에서의 리더십, 전기차 혁명의 심장을 쥐고 있었어요. 조선업에서의 압도적 우월성, 세계 선박 시장의 40%를 차지했죠. 그런데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건 이거였어요. 이 각각의 섹터가 서로를 강화시키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죠.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 반도체는 LG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그 배터리는 현대차의 전기차에 장착되죠. 그 전기차는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전용 운반선으로 전 세계에 수출돼요.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통합된 파워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이 생태계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경쟁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협력했습니다. 삼성과 LG가 특허 소송을 벌이다가도 국가적 프로젝트 앞에서는 힘을 합쳤죠. 이런 유연성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저는 한국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K-방역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회자됐죠. 하지만 제가 본 건 단순한 방역 성공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스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진단키트를 빠르게 개발했어요. 그걸 전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동시에 K-드라마와 K-팝은 집에 갇힌 전 세계 사람들의 유일한 위안이 됐죠.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에 한국 콘텐츠가 절반을 차지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답은 명백히 아니오였어요. 이건 수십 년에 걸쳐 준비된 국가 전략의 결실이었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선택했어요. 제조업 강국에서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창조 강국으로 변신하기로요. 그 결정이 20년 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본 건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동시에 K-팝 아이돌을 꿈꾸며 춤과 노래를 연습했죠. 이 조합이 만들어낸 건 기술적으로 뛰어나면서도 창의적인 인재들이었어요. 삼성의 엔지니어가 주말에 밴드 활동을 하고 네이버의 프로그래머가 웹툰 작가로 데뷔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화적 다층성이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죠. 2020년 말, 저는 한국이 이미 문화적으로는 초강대국이 됐다고 결론 내렸어요. 경제적 기술적으로도 그 위치를 향해 빠르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죠.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그걸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니었어요. 그건 측정 가능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경험 중 하나였죠. 26만 개의 GPU를 확보한 그 순간, 저는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이 단 한 번의 거래로 인공지능 후발주자에서 세계 2위 GPU 보유국으로 도약한 거죠. 한국 지도부와 글로벌 기술 거인들의 만남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주권자를 위한 대관식이었던 거예요. 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미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죠. 반도체요? 세계 최고였습니다. 방위 시스템은요? 이제 미국의 우위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전기혁명을 위한 배터리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인공지능 인프라는요? 갑자기 미국 다음으로 2위가 되었고 곧 미국마저 추월할 기세였답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유럽연합도 아닌 그 어떤 나라도 모든 핵심 기술 분야를 동시에 통제하지 못했어요. 제가 수년간 추적해온 패턴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각 기술 숙달은 고립되지 않고 시너지를 냈죠. 반도체가 AI 시스템을 구동했고 AI가 제조를 최적화했으며 제조가 우수한 방위 시스템을 생산했고 방산 수출이 추가 기술 발전에 자금을 댔어요. 이 선순환, 이 기술적 우로보로스는 조지 프리드먼이 예측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서울 판교의 AI 연구단지를 방문했을 때 저는 이 융합이 얼마나 깊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목격했어요. 네이버 본사 건물 17층 회의실에서 만난 AI 연구원은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죠. 우리 AI 모델은 삼성의 최신 GAA 반도체 위에서 학습됩니다. 이 칩들은 TSMC보다 15%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학습된 AI는 다시 삼성 공장의 수율을 올리는 데 쓰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완벽한 순환골이었습니다.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가 다시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거죠. 미국은 칩 설계는 잘하지만 제조는 대만에 의존했어요. 중국은 제조 능력은 있지만 첨단 기술에서 미국에 뒤처져 있었어요. 일본은 소재에 강했지만 시스템 통합이 약했죠. 독일은 기계공학에 강했지만 반도체와 AI에서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반도체 설계와 제조, AI 알고리즘 개발, 배터리 기술, 조선업, 자동차 제조, 방산 시스템 모두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분야가 서로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26만 개의 GPU 확보는 이 융합을 극대화하는 결정타였어요. 갑자기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AI 연산 능력을 가지게 됐죠. 이 연산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은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었어요. 더 정확한 방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 효율적인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었죠. 더 정밀한 조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속도로 계속 발전한다면요. 5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제 예측은 충격적이었어요. 2030년이면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보다 많은 AI 연산 능력을 가지게 될 거였죠. 그리고 그 AI 능력은 자체 반도체, 자체 방산, 자체 배터리, 자체 조선, 모든 분야를 더욱 강화할 거였습니다. 이것이 기술적 수렴이었어요. 모든 기술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 셀들이 조립되고 있었죠.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역시 삼성 반도체로 만들어졌고 배터리 수명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은 네이버 AI 기술을 활용한 거였습니다. 우리 배터리는 10년 보증입니다. AI가 충방전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저는 계산을 해봤죠.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이 배터리들은 모두 한국의 반도체와 AI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있었죠. 조지 프리드먼이 예측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한 나라가 모든 핵심 기술을 동시에 장악하면 그 나라는 기하급수적 우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세계는 이제 막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2025년이 깊어지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상 가장 우아한 지정학적 움직임을 실행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7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중국은 국제사회의 저항과 내부 문제로 성장이 제약받고 있었죠. 그 사이에서 한국은 스스로를 도전자가 아닌 모든 당사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어요. 일본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가 사석에서 이빨 빠진 맹수라고 불렀다는 일본은 한국의 역동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프리드먼이 강조했던 지정학적 레버리지가 이제 완전히 발휘되고 있었어요.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의 위치는 취약점에서 강점으로 전환됐습니다. 모든 주요 국가들이 한국의 반도체, 방산 시스템, 배터리, 문화 콘텐츠를 필요로 했죠. 작은 나라가
거인들을 의존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감탄하며 한국의 전략을 관찰했어요. 그들은 이것을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사상 다른 모든 강대국과 달리 한국은 제국주의도 식민지 개척도 착취도 없이 성장했죠. 2025년 가을, 서울의 한 국제회의에서 목격한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중국, 유럽 대표단이 모두 한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한 유럽 외교관이 말했죠. 우리는 이제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6월이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모두를 파트너로 만들 뿐이에요. 이 단순한 문장 속에 한국 전략의 핵심이 담겨 있었답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보면 그 정교함이 명확했어요.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 모두에게 판매했지만 각각에게 조금씩 다른 것을 제공했습니다. 누구도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게, 그러면서도 누구도 완전히 종속되지 않게 만들었죠. 이것은 균형의 예술이었어요. 폴란드에서 온 한 장군의 말이 기억납니다. 한국 무기는 우리의 안보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우리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도 대화하죠. 그게 오히려 평화에 도움이 됩니다. 문화의 영향력은 더욱 미묘했어요. K-팝과 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아프리카 청년 지도자가 말했죠. 우리는 한국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억압했던 역사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도덕적 권위의 힘이었답니다. 배터리 기술은 또 다른 레버리지였어요. 서울의 한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과학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10년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독점하지 않아요. 라이선스를 주고 협력하고 함께 발전하죠. 가을이 되자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중동도 동남아시아도 한국이 필요했어요. 한국은 이 모든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말했어요. 과거에는 강대국이 되려면 다른 나라를 정복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를 파트너로 만들어서 강대국이 됐습니다. 11월쯤 되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체스를 두듯이 지정학을 다루고 있었어요.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체크메이트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남산타워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군사력이 아닌 기술로, 강압이 아닌 매력으로, 지배가 아닌 파트너십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고요. 한국은 체크메이트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게임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권력이었답니다. 2025년 가을, 여의도 전광판의 코스피 지수가 4,200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1년 전 2,500에서 출발한 숫자였죠. JP모건이 예측한 6,000이 더 이상 황당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10월 수출 실적 발표일을 기억해요. 660억 달러. 한 달 동안 이 나라가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산업부 장관의 목소리 뒤편에는 놀라지 않는 자신감이 숨어 있었죠. 나는 20년 동안 한국을 관찰해온 외국계 싱크탱크 연구원이에요. 처음엔 흥미로운 사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경쟁 성장률이 말해주더군요. 2023년까지 1% 초반에서 비틀거렸죠. 성장이 끝났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를 넘더니 2025년엔 4%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강남의 방산업체 로비에는 전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사우디. 빨간 핀이 30개가 넘었습니다. 수출 계약국들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 아닌가요? 전략기획팀장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시작일 뿐이죠. 퀘이실의 실전 데이터가 답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제보다 30% 저렴하고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았어요. 게다가 6개월 안에 배송 가능했죠. 독일은 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023년 140억 달러였던 방산 수출이 2024년 200억, 2025년엔 300억 달러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세계 4번째 무기 수출국이 되었답니다. 진짜 놀라운 건 핵 잠수함이었어요. 판교 카페에서 만난 해군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2027년 진수 예정입니다. 4,000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에요. 핵 잠수함 보유국은 전 세계 6개국 뿐이었어요. 한국이 7번째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개발했어요. 30년 동안 준비했죠. 한국은 조용히 준비해왔던 거예요. 원전 수출하며 소형 원자로 기술을 쌓고 잠수함 건조 능력을 단계적으로 키웠죠. 이제 마지막 단계였답니다. 핵 잠수함은 억지력의 상징이에요. 바닷속에서 3개월씩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나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의미였죠. 워싱턴의 전략가가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언터치에이블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해서 제재할 수 없고, 군사적으로 너무 강해서 위협할 수 없고, 문화적으로 너무 영향력 있어서 고립시킬 수 없죠.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반도체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나라를, BTS와 기생충의 나라를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어느 날 KBS 뉴스를 보다가 귀에 꽂힌 단어가 있었어요. 한국 배터리 기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전 세계였어요. 다음날 신문에서도 봤죠. 한국 조선업 전 세계 수주량 1위. 며칠 동안 관찰하니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더군요. 전 세계 1위, 전 세계 최초, 전 세계 최고.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나라를 동아시아의 한 나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보고 있었죠. 내 동료가 분석했어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그랬죠. 기술력, 경제력, 군사력, 문화적 영향력이 한 나라에 동시 집중된 게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아니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숫자와 사실이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2026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해변에서 쓰나미를 보는 것 같았죠.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답니다. 창밖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들이 반도체 공장이고 조선소이고 연구소이고 스튜디오였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세계를 향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곳들이었죠.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세계 1위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상승은 피할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되었고 가속도가 붙었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은 시작일 뿐이었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지난 몇 주간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펼쳐놓았어요. 조지 프리드먼이 예측했던 한국의 초강대국 도약,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던 G2 지위, 짐 로저스가 그렸던 통일 이후의 지배력이, 모든 것이 2050년이 아니라 2030년에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비웃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한국? 초강대국? 그들은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그들은 현재의 크기만 봤고 저는 궤적과 잠재력을 본 겁니다. 청출어람이라는 성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학생이 스승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죠.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모두를 뛰어넘고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었죠. 배운 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스승들조차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는 최신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K9 자주포가 56개국에서 작전 중이고 K2 전차는 NATO 회원국들이 앞다투어 구매하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소개할 때 계속 세계 가장이라고 말하는 게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각 분야에서 정확히 그 지위를 달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방식이 역사상 그 어떤 나라와도 달랐거든요. 영국은 식민지를 통해, 미국은 군사력으로, 소련은 공포로, 중국은 부채 외교로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런데 한국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혁신으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스마트폰, K-팝, 첨단 무기, 원자로를 만들었고
세계는 스스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제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거리가 보였어요.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점 앞에 줄을 서 있더군요. 한국은 탱크 한 대, 군인 한 명 보내지 않고도 미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패턴을 발견했어요. 2026년이 결정적인 해가 될 거라는 거였죠. 한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전 세계의 70%를 넘어설 것이고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50%를 돌파할 겁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어요. 한국이 건설하는 원전은 절대 폭발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는 정말로 가장 성능이 좋다는 신뢰 말이죠. 이런 신뢰는 수십 년간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보증하고 파트너를 존중한 결과였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강대국은 힘을 얻으면 그 힘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한국은 지배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중국의 속국, 일본의 식민지, 분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강자의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더라도 다른 나라를 억압하지 않을 거라고요. 대신 폴란드에 K2 전차를 팔 때처럼, 캄보디아에 원전을 지어줄 때처럼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상생의 길을 제시할 겁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보고서를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니었거든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강대국이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짓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식을 깨버렸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의 기술을 이전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최종 문장이 타이핑 됐어요. 한국 우위의 시대는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이 보고서가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 알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비웃던 동료들은 틀렸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힘의 지표만 봤죠군데 규모, GDP, 영토 크기. 하지만 21세기의 힘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반도체 설계 능력, 배터리 기술, 문화 콘텐츠, 신뢰받는 브랜드. 이것들이 진짜 힘이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 질서도 밝아오고 있었어요. 한국이 중심에 서 있는 세계. 힘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힘인 세계. 강자와 약자가 함께 번영하는 세계 말이죠. 한국의 다음 10년은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겁니다. 강대국이 꼭 제국주의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 기술 지배가 착취를 의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문화적 영향력이 강압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요. 한국 우위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다를 겁니다.